자, 대현TV,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최경희 샌드연구소 박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경희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여의도의 제갈량, 우리 장경상 프로님 옆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칭이 좋죠. 여의도의 네, 제갈량. 네. 네. 자, 오늘 북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 이 지도부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발로 보도가 됐는데요. 자, 지금 뭐 80일 전투가 진행 중이고 북한의 경우에 이게 뭐 실제 전투가 아니라 전투를 치르듯이 인민들을 이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8차 당대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난리인 모양입니다. 네. 얼마나 난리길래? 네. 그 코로나가 이제 없다고 계속 이제 아니 지금까지 계속 뭐 코로나는 없고 뭐 100% 청정 지역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네. 백신을 접종했다면 백신은 중국에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0월 10일 네. 조선노동당 75주년 행사가 있었죠? 네, 창건 네. 75주년 기념식. 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전이나 그 전에 맞은 것 아닌가. 사실 저희도 그런 추측을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제 그 엄청난 그 대중과 김정은의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도 되냐 네. 했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이 백신을 사실 네. 6월부터 네. 대외 공간에 대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아주 중요한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서 네네.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입수 가능하겠는데 네네. 예, 그런 사전 준비가 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창건 75주년을 네. 진행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장프로님도 김정은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공개된 거 보시면은 좀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말씀들 가끔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아주 위협적인 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얼굴 사진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살이 좀 일단은 얼굴 살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몸이 무리를 하면 네. 이제 뭐 얼굴 살부터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얼굴부터 이제 축이 그렇죠. 나니까. 얼굴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요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가 좀 잘 안 풀리는가 봐요. 얼굴 상태로 봐가지고는 고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북한은 이제 네. 80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전투라고 하면은 그 사실 짧은 시간과 운동의 속도의 결과를 목표로 하는 거죠. 무슨 네. 얘기냐면 굉장히 이게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고 해이되고 불만이 많을 때 네. 이렇게 전투처럼 짧은 시간에 목표를 정하고 정말 조직화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이요. 예, 그것이 목표입니다. 말하자면 사상적 전투. 사상적 트레이닝을 전투. 받는 네네. 시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이제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이런 사상적 나태함이 사상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는 이런 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느슨해진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는 사상 훈련
받는 게 목표입니다. 아,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80일 전투다 하면은 경제를 목표로 이렇게 선정한 것처럼 이해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과 운동의 효과는 사상이에요. 아, 사상.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조직화된, 더 네. 훈련된 이런 결과물들이 필요한데 네. 그것은 왜 필요하냐 보면은 사실 권력의 이렇게 독점적 권력의 이 형태가 느슨해지고 있다.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의식하는 것 같아요. 80일 동안 사상 전투를 하는군요. 네. 네, 다잡기 위해서. 다잡다.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경제난이 심상치 않다는 이런 분석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최근에 국회에서 보고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이런 내용을 그 국회에 보고했는데 뭐 이게 뭐 사실이겠죠? 국정원이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네. 저기 뭐 거물이 얼마나 큰 거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형은 빈번하게 있는 것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전상이라고 하는데 한전상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저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냐 명확한 사실이냐 하는 의문을 좀 이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 예. 그 국정원이 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의 이제 환율이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는 이제 북한의 상태가 보여지는데. 그 역사적으로 달러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권력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권력과 달러가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아, 예. 그 김일성 시대에는 달러와 바꿈 돈표라는 걸 만들어서 달러를 직접 쓰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돈표, 북한이 발행한 그런 돈표, 어음처럼 네.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권력이 달러를 독점해야 안심할 수 있는 안정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에도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지급은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권력자가 이렇게 달러를 독점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구조상에서 네. 물자 부족의 절대적 부자, 지금 물자의 절대적 부족이죠. 북한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코로나로 국경 다 봉쇄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물자가 거의 뭐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달러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 약간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가 시장으로 네. 흘러 들어가면 권력 분화처럼 네.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위해서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자, 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북한에서는 또 뭐 금연법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다네요. 담배를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많이 피우죠? 너무너무 많이 피우죠. 그 담배 사업은 잘 되는 편이겠네요. 뭐, 자, 근데 네. 정작 김정은은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금연법을 채택을 했으면 네. 본인도 좀 피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네네. 그 어떠한 법이 해당되지 않은 그 위치.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네. 지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네. 유일한 용도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군년의 정치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과시하면서 당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하게는 사실 금연법이라는 거는 금연 통제법이라는 것도 2005년에 만들어졌었고 김정일 시대에. 예. 그렇지만 김정일은 항상 담배를 피우고 항상 책상에 재떨이가 놓여져 있었죠. 아, 그래서 예, 예. 이번에 또 2020년 5월에 이제 네. 이런 통제를 시작했어요. 모든 공공장소나 공장, 기업소, 그다음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했지만 네네. 김정은은 그 이후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저희는 심심찮게 봤거든요. 담배는 보급입니까? 보급입니다. 살 수는 그리고- 그 암시장에서 살 수 있나요? 담배는 네.
보급하는 거예요. 공급이에요. 아, 예.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면 한 세대당 몇 값씩 이렇게 담배를 배급처럼 공급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인민군대에 들어가는 담배 공장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는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담배 농장에서 담배를 이렇게 심어서 키우잖아요. 담배 나무를 심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담배 잎 있잖아요. 네. 그 담배 잎에다가 두루루 이렇게 종이에다가 담배 잎을 막 이렇게 으깨서 네. 으깨서 넣어서 이제 네. 크게 해서 담배를 네. 신문지에다 싸서 이렇게 피우거든요. 신문지예요? 예, 그런 일들이 네. 그냥 일반적이죠. 그래서 담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담배를 통제하는 거는 코로나와 지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요? 무슨 연관성이죠? 이렇게 호흡기관이 호흡기관. 나빠지는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북한의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한 3개, 4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김정은은 진짜로 담배를 안 피우는지 피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떨이가 이렇게 있죠. 사진에 근데 또 이게 있고요. 정치학적으로 법을 채택해 놓고 법을 안 지키면 처분을 하려고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아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 위에 군림한다. 네. 자, 뭐 북한은 주민들에게 담배를 보급을 한다고 하네요. 담배 만드는 기술이 뭐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는 대한민국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아 피는 담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담배 이건 뭐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죠. 이렇게 자라면 이파리가 파랗게 이렇게 쭉 주렁주렁 달리고 그걸 따서 말립니다. 말려서. 네, 네. 말리면 부삭부삭 이렇게 부서지는데 그걸로 이제 필터 없이 그냥 담배를 예. 태운다는 거죠. 예. 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렴에 걸리죠. 네, 아니면 폐암에 걸리든지. 자,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 이 김정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김정은도 이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술과 담배에 그 상당히 좀 쩔어 있다. 뭐 이런 그 느낌을 좀 주는 사진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게 흑빛이라는 거죠, 얼굴 낯빛이. 그렇죠. 흑빛이죠. 네, 저게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 아,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면 네. 몸에 독소를 이게 해소를 잘 못하니까 네. 이제 잘 누적되는 현상들이죠. 네. 저게 이제 디톡스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그 몸에 독소를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에 독소를 빼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운동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걷는 것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몸에 독소를 빼기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몸에 딱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네, 몸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 속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공기에도 독소가 있잖아요. 모든 있죠. 음식에는 독소가 미량의 독소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잘 풀어서 내보내야 되고 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약해요. 아, 특히 이제 그래서 당 환자들은 그게 되게 약한 거예요. 당. 예. 아, 예. 당 환자들은 그게 되게 약합니다. 당뇨 말씀이시죠? 당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수면계통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아, 이게 좁아져요. 이게 심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척추도 그렇고 우리 소화기관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좁아져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순환계통이 다 약해져요. 아, 순환계통이. 예. 그래서 이 식이요법 좀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면 네.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네네. 딱 적당량만. 네. 그래서 맞아요. 무슨 뭐 보면 우리가 뭐 현미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먹고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몸이 이게 그 소화해낼 수 있는 영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저런 상태인데 술도 많이 먹고 뭐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고 왜냐면 이게 땡기거든. 그렇죠. 버릇이 있으니까. 네네네. 많이 먹으면 몸이 부대껴서 이제 계속 이제 축적되는 거죠. 독소가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부었구나.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얼굴빛이 붓죠. 너무 안 좋아요. 저게. 예. 근데 저 지금 김정은은 이게 부은 거예요? 아니면 찐 거 아니에요? 찐 건가, 찐 거나 부은 거나 똑같은 거? 저런 입술은 우리가 네. 사람 입술이 저렇게 푸르딩딩한 거는 네. 제일 안 좋은 상태일 때 얘기거든요. 아, 되게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게 왜냐하면 남자 여기 입술이 뭐 빨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뭐 그렇죠. 저렇게까지 푸르딩딩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원래 이게 수영하고 나오면은
추위를 하면 그때 이제 이게 입술이 파래지거든요. 네. 우리 기관들이 다 이제 오그라들었을 때. 그렇죠. 오그라들었을 때요. 네네. 오그라들었을 때 저런 데 벌어져. 혈관이 잘 폐가 안 통해서. 안 통해서 맞습니다. 예. 순환계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자, 어쨌든 여러분 금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연해야 되는데. 내가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네. 그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세금 엄청 많이 내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내죠. 담배 세금이 거의 60% 이상이나 세금이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술로 벌어들이는 그 세수보다 세금보다 담배로 버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에 가면 네. 저기 재산세보다 일단 담배세가 많은 지역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담배세가 예.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고성군인데 고성군에도 재산세보다 담배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담배를 많이 태우시니까. 네. 담배 피우세요? 감사합니다. 피우세요?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시군요. 부동산세.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이제 공안 수사, 뭐 이를테면 이제 간첩을 잡거나 간첩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일들을 경찰에 넘기기로 이렇게 지금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됐으니까 아마 본회의 통과가 곧 진행이 될 텐데, 자 이제 국정원은 이제 그럼 뭐하죠? 정보도 빈약하죠. 방첩 활동도 못하죠. 간첩 수사도 못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국내에 간첩이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네. 근데 국정원이 저런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분단국이기 전에 네. 일반 국가라도 사실 방첩 활동 하거든요. 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해외 방첩 활동과 네. 대공수사권인가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해외 방첩과 왜냐하면 그 북한도 해외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국내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는지 네. 그게 나는 좀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좌파가 가지고 있는 무의미한 행위예요.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런 부분들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범죄나 대테러 범죄에 관련된 걸로 확산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소위해서 국제적인 범죄 사건, 되게 이제 반국가 범죄라는 게 다 국제적인 범죄거든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그렇죠. 열관되어 있는 사람이 다 국제적으로 링크가 돼 있어서 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하는 뭐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종의 뭐 테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넘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좌파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자 그런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사실 이게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방첩 활동이라는 거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화했을 때 사실 경찰은 우리 사회 질서를 이렇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방첩 활동과 이제 그동안 분리해 있었는데 그 경찰에다 넘기면 거의 이제 그냥 일반 범죄로 취급한다는 얘긴데 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권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걸 지금 없애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동안. 예. 네, 저게 공안 수사라고 하는 게 인권 침해 여지가 많고 왜냐면 증거 획득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도감청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속에서 늘 미행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전 정보가 없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고문 사건이 이런 게 많이 벌어진 저게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인권 침해가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그렇죠. 저게 검찰은 인력이 얼마 안 되고 국정원만 하더라도 뭐 사람 거의 그 증거를 확보하고 뭐 내밀한 무슨 뭐 이렇게 뭐 미행을 한다거나 도감청을 통해서 확보하지만 네. 경찰은 인력도 많고 속에서 경찰이 저런 일들에 엮이기 시작하면 속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을 미행할 수 있어요. 경찰은. 지금도요? 그렇죠. 가능하죠. 경찰은 경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예. 경찰은 대놓고 미행이 가능해요. 그거는 어떻게 네네. 보면 우리 네. 집 바깥에 늘 서 있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군요. 경찰 행위는. 아니, 국정원이 그런다면 그 문제가 돼요. 그렇죠. 네, 국정원은 그게 문제가 네네. 돼요. 그래서 경찰에 저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빈번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그럼 더 큰 일이네요. 그래서 저게
중국도 이제 공안들이 그런 것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하고 공안들이 이제 많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그러면 경찰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아, 경찰이라고 예. 하는 거. 네네. 그래서 경찰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게.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국가정보원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방첩 활동을 공안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 두 번째는 지금 장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줘서 경찰이 지금 공룡화되고 있고, 그렇게 공룡화된 경찰을 또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 뒤에 경찰 너무 많은 권한을 줬어부터 해서 또 다른 개혁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진짜 간첩이 없느냐. 근데 이게 간첩이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안의 일상화예요. 공안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아, 예. 공안을 축소하자고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내밀하게 조사하는 거고 일상 속에서는 저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장 그렇죠. 두려운 그게 바람직한 건데 공안을 일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경찰로 넘긴다는 거는. 예. 경찰은 일상적인 걸 갖다 챙기는 동네예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남미를 보세요. 경찰이 거의 군대 수준으로 돼요. 그럼 네네. 그게 거의 전체주의 국가가 돼요. 독재의 유리. 네, 독재의 길이에요, 저거는. 저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 경찰을, 이 정권은 경찰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 아니라 저건 행정 권력이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 권력,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지 않는 행정 권력이잖아요. 경찰은. 네네네. 경찰은 우리가 뭐 과태료 부과하고 무슨 벌금 부과하고 이런 걸 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일상생활을 네. 단속하잖아요. 네. 사람을 일상생활을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가장 많고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모든 독재 국가는 다 경찰 국가예요. 경찰 국가죠. 맞네요. 네, 네. 군부 국가가 아닙니다. 경찰 국가가 됩니다. 군부가 맞네요. 장악해도 다 경찰 국가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대북 맞네, 수사권을 맞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특수한 그렇죠. 분야인데 굉장히 이것을 네. 일반화한다는 것, 네네. 이 자체가 사회적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파 정권, 이제 민주당이 좌파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국정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체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국정원은 이렇게 되면 그 해외 정보만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해외에 보면 북한은 안 들어가는 건지, 북한이 지금 국내인가요? 근데 이게 네. 이들의 논리의 모순이 있어요. 네. 그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한테 북한이 양쪽 다 같아요. 대외이기도 하고 국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분류하려고? 그렇죠. 국정원은 이제 그 산업 스파이 이런 뭐 네네. 대외적 네. 파트만 담당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대외적 파트를 그 담당했으면 들어와서 이제 그 대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동할 때는 네. 그거는 이제 대외적인 게 아니라 국내적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북한은 또 어떻게 규정할 거냐, 어디다 위치할 거냐 하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본질적으로 저거 문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뭐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다 온라인상의 문제예요. 그렇죠. 요즘에 있는 뭐 첩보 활동이라든가 무슨 뭐 간첩 활동이라든가 반국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상보다 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경찰에 너희가 넘어가면 경찰이 속에서 온라인에 대한 감찰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위험한 게, 네네. 이제 온라인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국내적 방첩과 네. 대외적 방첩을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국내 해외 이런 게 의미가 시대가 없는 거죠. 바뀌었는데. 네. 게다가 저게 경찰에 넘어가는 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검찰은 기소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예. 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행정처벌이 가능해요. 행정-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해요. 행정처분이죠. 네, 예. 행정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어요. 자유를, 그렇군요. 행동 자체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오늘부터 인터넷 끊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경찰은. 그다음에 또 그렇군요.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경찰이 만약에 이제 간첩 수사를 한다 네네. 하다가 이제 해외로 튀었잖아요. 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해외까지 경찰이 나가는 것보다는 네. 국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그걸 잡아온다든가 네. 그 루트를 좀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 기관과 기관에 그게 잘 연결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우리 경찰은 그러니까 이게- 외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 아, 예. 자, 뭐 어쨌든 국정원 힘도 빠지고 뭐 근데 국정원장 가신 분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네. 그분이야 뭐 네. 혼자 노는 재미로 있는 그렇죠. 거니까 말년에 네, 그냥 네. 그냥 뭐 놀러 간 거죠. 뭐. 그렇죠. 네. 뭐 부럽습니다. 예. 놀러 국정원으로 가고. 네. 자, 그 최경희 박사님, 그 북한 전문가들이 내년 5월부터 예. 9월 사이에 예. 이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이제 미국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팅이 다 끝나죠. 예. 그 타이밍이 되면은 조금 다시 대화의 틈이 열릴 거다.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참 우리가 재밌는 게 요 가까운 바로 전에 2018년도죠. 네. 이제 남북미 대화가 열렸다고 해서 지금 또 이제 내년도에 똑같은 사례를 적용하는 거는 제가 좀 보기에 그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자꾸 바뀌는 게 일상인데 네네.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네네.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그 트럼프의 시대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나죠. 근데 이제 네. 사실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와 문재인 요 삼각관계는 굉장히 절묘한 이게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이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봤을 때도 네네. 굉장히 특이한 정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네.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절묘한 그런 시기는 2018년이었다. 삼각 밀월 예. 관계. 네. 예.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일단은 다른 정권으로 대체된다면 네네. 똑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은 한번 하노이 노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짝사랑하는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제대로 예. 된 분석이 굉장히 빈부하거든요. 그럼 이거 그래서 좀 없거든요. 틀린 분석이네요. 네, 저는 이제 기대할 거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제 뭐 5월부터 오늘 통일연구원이 저기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내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그런 절묘한 요런 그 남북미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섭부른 판단이다. 그렇죠. 네, 미국의 남북미라고 네. 하더라도 이제 내년 5월부터 9월 사이면 사실 이제 보선이 끝나고 그렇죠. 이제 다음은 대선을 맞아요, 향해서 맞아요. 가고 지금 정권은 힘이 점점 빠지는 이런 시기에 맞습니다. 북한은 이제 물론 이해관계가 있으면 옛날에 그 14선언처럼 막바지에 어떤 체결을 하려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굉장히 이제 일찍이 큰 실망감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꼭 그런 일이 반복되리라는 하고 기대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 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되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이 새로운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뭐 어느 타이밍을 정해서 그땐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이런 희망 고문은 스스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이제 그 북한이 네. 어제 29일인가요?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남한과의 관계 이제 38 분계선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네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엄청난 좀 장벽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북한에서요? 예, 국경에도 만들고 네. 중국과의 국경 연선도 이제 장벽을 만들고 특히 이제 이렇게 남한과의 이제 그 연선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콘크리트로 장벽을 아마 만든다고요? 콘크리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남한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는 묻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경계선을
크게 긋고 그리고 이제 유일한 채널로서 이제 김정은만 최고전원만 이제 그 바깥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여의도 2프로 오늘 그 북한 소식 최경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